안녕하십니까. 성수하는 변호사, 성수와 친한 변호사 성친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 2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아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고르는 2탄가 지난번에 이은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변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경우와 또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분류는 아니고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분류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형 로펌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100명 이상의 그 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로펌, 변호사가 최소 단위가 3명이니까 3명 이상 수십 명에 이르는 그런 중소로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로펌 형태는 아니지만 판검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내다가 개업한, 그러니까 정관 변호사가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경력 변호사, 정관은 개치지 않았지만 변호사 기업이 길고 변호사 업무에 베테랑인 변호사를 말씀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초보 변호사. 초보 변호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소 변호사라고도 하는데, 어소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나 중소 로펌에 이제 보통 처음 들어간 변호사를 말하고, 이 초보 변호의 경우는 단독으로 개업해가지고 5년 미만 정도의 변호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편의상의 분류니까 또 꼭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유행에 따라서 어떤 그 변호사를 선택해야 내게 맞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로펌의 특징과 선택해야 할 경우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는 막강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수의 고위 정관, 그러니까 판검사로서 그냥 일반 판검사가 아니라 최고 위로는 대법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을 거친 한때는 대단한 관리였던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영입된 경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어소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변호사로서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사법연수원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명문대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인적 자원은 우수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해외에서까지 매우 큰 법률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다 그런지는 일일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또 타임 차지에서 소송 비용을 의뢰인들로 봤는데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재벌 회장이 자기 개인 사건으로 로펌에다가
변호를 의뢰했는데 1, 2, 3심을 하고 나서 청구된 비용이 160억이었답니다. 160억 같으면은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재벌 회장 개인의 재산을 160억을 이게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는지 그 사건 자체도 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160을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로펌과 그 재벌 회장 사이에 티격태격 했었는데 티격태격 한 것까지는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참 그런 사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160억 본인이 징역을 살았는데 160억을 그 로펌에 주기에는 좀 아깝겠죠. 그러나 그걸 안 준다면은 나중에 그 로펌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나 참 궁금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이 다 입을 항구하고 있어가지고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어떤 그 사업체 연합체가 그 대형 로펌에 갔다가 기본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하길래 영세한 연합체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연합체 소속 개인 사업체를 많은 사건을 담당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대형 로펌이라는 것이 대형 종합병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대형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의 덕분으로 그 일반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 보험 수가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특실 같은 거 사용하면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변호사 이용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니까 일반 개인 사건으로 대형 로펌을 이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의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인수 합병, 정권 발행, 외국 법률 자문, 입법 로빙 등에 적합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저도 로펌을 운영하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로펌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다 대형 로펌이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그 한국의 로펌도 아주 대규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큰 회사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이런 대형 로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또 큰 회사의 경우도 대표자나 그 개인이 이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로펌의 매출 규모를 2020년 기준에서 자료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현장이 1조 1천억 정도, 광장이 3,350억, 율촌이 2,490억, 세종이 2,265억, 화우가 2,100억. 중소로펌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연 매출이 10억에서 한 4, 50억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이게 개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아무리 인적 자원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털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 변호사의 특징, 중소 로펌이 그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거라 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정관 변호사의 특징과 선택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변호사라는 것은 그 판검사로서의 경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검사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서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도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사와 검사를 좀 분류하면 정관 판사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어서 그 민사 형사에 있어서 다 그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은 과거 업무 처리 과정에 익힌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인 추론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정관 판사의 경우에서는 재판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 대리나 변호 과정에서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자비를 비슷하게 아주 참 귀찮은 일들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굳은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관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민사에 취약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울지검의 그 송무팀이라고 있었어요. 민사를 담당했었죠. 국가 송무와 행정소송을 담당했고, 고검에서도 한때 그걸 담당해서 민사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검사 생활만 하고 형사사건만 처리한 분들은 민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수하게 연수원을 수료하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 자체가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요즘은 공판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이 바로 그 형사사건의 재판에 넘겨질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것이 우수하니까 민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수집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저희 경우도 그 점은 내가 우수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부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변호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니면은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정관 경험을 가진 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 로펌에서 비교해서 그렇고 다른 또 초보 변호사들에 비교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그러니까 정관은 아니지만 변호사로서의 오래 경험을 가진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력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사실은 잡다한 소송에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집행 이런 모든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고객 관리에 우수하고 고객들을 잘 대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사건에서 성수한 경우, 패소한 경우를 모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경력
비정관이지만 경력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로 이용하는 데서는 제일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관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들 나름대로는 다 친절하고 다 뭐 잘하겠다 하더라도 그 정관으로서의 권위적인 태도 같은 것이 뭐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보면은 조금 말씀을 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임료도 통상의 경우에는 정관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초보 변호사의 특징과 선택의 경우입니다. 초보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호사 취향 적합한 그런 성향을 타고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경험이 부족하므로 경험과 관련된 사건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 변호사니까 열정적으로 판례 수집을 하고 또 사건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면서 또 현 세대와 가장 가까우니까 고객들과 공감하는 능력 면에서는 정관 변호사 등보다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관 변호사는 자꾸 과거를 이제 대비하는데 요즘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초보 변호사들이 잘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로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로펌의 경우에는 정관 변호사와 우수한 어소 변호사들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산제가 대부분이라서 대형 로펌과 같은 팀적 협업은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는 분들과 법정에 변론을 하기 위하여 출정하는 분들로 분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용은 정관 변호사와 연계되어 선임하는가 아니면은 어소 변호사들과 연계되어 선임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양한 사건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양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택에서 마지막으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우선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유료 상담을 즉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변호사에서는 상담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비를 아주 싸게 받습니다. 시간당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니까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는 몇백만 원이고 또 그 사건이 지고 이기고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재산상 이익이 있다가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몇십만 원을 아끼는 그런 아낀다고 유료 상담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유료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경력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은 그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나중에 잘못 나왔을 때는 어린 여러분들의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한 다음에 이기고 지고를 결정해야 되지, 변호사를 만약에 허접한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큰 사건을 져버리면은 참으로 그거는 억울한, 더 큰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한번 경력 같은 걸 확인해 볼 필요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통 변호사의 경우에는 선임을 위해서 이제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주는데, 사실은 변호사의 경우에 승소율은 변호사가 하더라도 기본이 50%입니다. 그럼 능력이 우수한 변호사는 60%, 70% 되겠죠. 그러면 능력이 우수한 변호사가 60%, 70% 되면 일반 변호사는 30%, 40%입니다. 그러면 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선뜻 거기에 응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데미지를 생각하면은 조금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 증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건은 큰데 몇백억대 만약에 사건인데 내가 뭐 몇백만 원은 소송 비용으로 해결하겠다. 그럼 잘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드릴지 몰라도 상대방이 또 큰 변호사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동원한다면 나는 불리하게 됩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 부담의 증가를 그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고 이기고는 나중의 일이지만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선정해서 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본인을 대시해서 링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능력한 변호사를 선택했다 하면은 링 위에서 패배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에 조금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법리를 연구해 가지고 그게 대응하려면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거칠 만큼 언제까지 실력을 쌓겠습니까? 또 판검사 경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리를 내가 알아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별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변호사를 그립니다. 물론 법리는 잘 몰라도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들어보면은 어느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의뢰인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사건의 규모가 크다면은 대형 로펌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규모가 작으면은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겠지만 그게 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가가 아주 적다면은 사실은 저의 경우에서도 제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의소 변호사들한테 출정을 시킵니다. 그거는 사건의 규모에 따른
그 변호사를 선택해야 변호사 개인의 그 시간 낭비도 없고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제 말씀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 실현 불가능하지만 모두 성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